안녕하십니까. 주알투 아카데미의 윤정두입니다. 금요일장 확실하게 불기 등장 잘 나와줬죠. 목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공포감에 빠진 그런 시장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시황 하나만 잘 읽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오래간만에 주말 굉장히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월요일장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정두와 함께 또 이데일리 TV 주알투 아카데미와 함께라면은 한 주간 동안 편안해지실 겁니다.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갈 거고요. 종목 부분도 뒷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이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공포감에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미국 증시의 조정폭이 너무 깊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증시의 흐름 그다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보기에 앞서서 어떤 부분을 놓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금리죠, 금리. 금리에 대한 이야기, 환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가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CDS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만 제대로 알고 보시면 돼요. 이미 5월 9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최근에 여러분들 공포감에 빠져 있을 때 5월 19일에도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방송 시간이 좀 짧아서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설명드립니다. 만에 하나 금요일장 국내 증시는 강했는데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끝났다. 걱정된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붙들어 매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국내 증시의 흐름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요. 1월 달에 큰 폭의 조정받은 이후에 지금은 1월 저점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돌려놨어요. 미국 증시와는 사뭇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제대로 들여다보셔야 될 부분은 자신감 가지시고요. 자신감 가지시고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금리 부분 그 내용에 앞서서 이 부분도 쭉 보셔야 돼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날 국내 증시가 3,000포인트를 향하고 있을 때, 3,000포인트 유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시장 등락률, 유럽, 일본, 우리나라 대비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이 월등히 강했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월등히 강하다 보니까 이번 조정에서는 미국 증시의 조정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예요. 깊어졌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유럽이나 일본도 다 방어를 해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어떤 거요? 시장이 좀 조정만 나오면 매번 얘기하는 것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 근데 둘 다 이제는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에 꽂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1월 달의 기준이에요. 금리를 올리기 전에 1월 달 기준에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금리 정책 대부분 다 바닥금리, 제로금리 수준이죠. 선진시장이라고 일컫는 부분은 전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 제로금리 그 수준입니다. 이것이 금리를 올려놔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5%의 금리, 미국 같은 경우 1% 수준의 금리, 유럽 같은 경우에 제로금리, 그리고 영국이 4번의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이 1%의 금리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금리의 내용을. 여전히 바닥금리라는 거죠.
여전히 바닥금리라는 거죠. 지금 금리가 최상위에 놓여져서 힘든 그런 상황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금 잘 보시면요. 금리라는 거는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2000년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 특히 2003년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찍고 나서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 2003년 이후에 금리 언제 올립니까? 시장의 급등 랠리가 나오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리고 나서 2015년 12월부터 해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기간 동안의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 나스닥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1363%가 올라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중간중간을 잘라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보시면은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리는데 FOMC 회의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FOMC 회의는 1년에 8차례 열립니다. 8차례. 그럼 이때 얼마큼 올린 거냐면 몇 번이요? 17번 올립니다. 1년 8번, 또 1년 8번, 그리고 또 한 번. 17번을 올린 거예요. 17번의 금리를 올리면서 9.11 테러 때 1% 형성하고 있던 금리가 25bp씩 17번. 그럼 얼마예요? 4.2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이 5.25%포인트. 지금 금리가 지금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1%. 9.11 테러 당시에 최저점으로 형성해 놨던 그 1% 금리란 말이에요. 바닥금리죠. 그럼 그 당시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러한 랠리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 구간 동안에만의 기준이 아니고 그 이전 2003년부터 올라왔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도 추가적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금리를 내린 마지막 구간까지. 언제 금리를 내려요? 2007년 9월. 왜 내립니까? 리먼은 그 다음이고요. 서프라임 때문에 금리를 내리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은 랠리가 나왔고, 두 번째 기준으로 놓고 보실 2007년 정확히 9월 18일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점 언제 찍습니까? 정확히 10월에 찍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폭등 랠리가 나왔고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시장이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2007년 9월에 금리 내리고 정점은 10월에 찍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먼 브라더스까지. 그때 시장 하락률은요,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경기가 둔화돼서 구조적으로 무너져서 내려온 금리 하락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떤 거를요, 다시 금리를 올립니다. 2015년 언제? 12월부터 금리를 올립니다. 언제까지? 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려요. 그때 시장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폭등 랠리, 93%의 폭등 랠리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그 기준점에서 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금리를 다시금 내린 거죠. 언제까지 내린 거죠? 그렇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력을 넣죠.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금리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두 손 들고 이제 금리를 좀 내려놨는데, 그 상태에서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제로금리. 근데 지표는요, 예전의 제로금리 대비해서 지금의 제로금리 사뭇 다르죠. 지표가 월등히 좋았었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금리 부분의 가장 경제학 논리입니다. 금리 부분의 인상 부분은 지금의 기준은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더 커져 있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확장되어 있는 국면이지만, 그거는 미국의 대선, 2021년 1월 기준에서의 대선 이후에 경기 부양책을 쓰는 과정 속에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 오히려 경기 부양책으로 유동성을 더 넣어줬다. 그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맞물린 게 우크라이나 사태.
결론적으로는요. 일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바닥금리랍니다. 여전히 바닥금리. 결론적으로는요. 금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아니 2004년 다시 넘겨서 쭉 위에서부터 한번 쭉 빠르게 대처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예? 지금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너무 빨리 금리를 올려요. 자, 여기부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빼지 않고 FOMC 회의가 열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1년에 8차례, 그 2년에 16차례,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서 17차례로 올렸단 말이에요. 17차례의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폭등 랠리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금의 기준에 50bp 올렸어요. 50bp 올린 게 왜? 물가가 높게 잡혀져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지표가 우려돼요. 지표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3개월 정도는 둔화될 수 있다고 그랬죠. 둔화돼 있는 거지 완전히 침체 상태의 기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 정부가 있는 거고 중앙은행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금리에 대한 내용은 금리를 올린다. 경기가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을 하십시오.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지만 그것을 잡기 위한 수순이다. 안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 차트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월선 차트를 보세요. 월선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의 이제 2.64인데 3%의 금리라고 쳤을 때 이 부분이 언제요? 정확히 2013년 기준에 버냉키 회장이 여러분들이 지금 흔히 들으시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201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합성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버냉키 회장이 테이퍼링을 단행하겠다. 언제부터? 2014년부터. 그렇게 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중금리의 강세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강세를 띄었어요. 이때 시장 조정받았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강세를 띄었죠. 그러고 나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질 금리를 올릴 때 시장 조정받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90% 이상의 나스닥 강세가 나왔잖아요. 성장주들의 흐름. 금리를 올리는데 성장주가 무너진다? 아니지.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성장주의 강세. 지금은 사뭇 다른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만은 또 가파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윤정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1.3%에서 1.7까지 올라올 때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났었죠. 결론은요. 아무런 문제 없었다. 시장 강했다 지난해. 그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거는요. 장기물이 꺾여져 내려가는데 단기물이 치고 올라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경기가 둔화된다. 근데 장기물도 올라가고 단기물도 빅스텝 때문에 좀 더 가파르게 올라와서 역전이 됐다.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준은요. 금리 보셨고 채권금리 보셨고 세 번째는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이 통화 비중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로,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그다음에 프랑스,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통화의 비중을 GDP 비중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건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가파라졌다가 100살을 넘겼다가 102까지 내려왔어요. 이 부분을 보고 또 난리가 난 거야. 달러의 강세, 뭐 금리를 올려서 달러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다? 아닙니다. 금리를 올려서 달러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부분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미국 달러의 월선 차트의 기준인데 쭉 강세를 띄는 과정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세를 띄죠. 굉장한 약세를 띱니다. 100을 넘겼다가 90, 100을 넘겼다가 90. 굉장한 약세를 띄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간이 그럼 금리를 내리는 기간입니까? 거짓말장애들.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 2015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금리 올리잖아. 언제예요? 2018년 1월까지 해서 아이고 금리 올렸다고 달러 강세 부분이 연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 동향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부담이 없다. 지금 현재 엔화의 가치가 상당히 순간적으로 가파르게 약세를 띄었죠. 굉장한 약세를 띈 부분에
달러가 굉장한 강세를 띈 거고 달러가 유로나 파운드와 대비해서 이 정도의 강세를 띈 건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은 내용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교육을 잡아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인데요. 이 원달러 환율의 기준에 있어서 엔화처럼 너무 가파른 흐름이 나왔다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강세를 띠는데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렇게 동네 창피한 얘기 아니에요. 예? 미국의 서프라임이고 미국의 리먼 브러스 사태인 건데 우리나라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경기가 긴축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완전히 진짜 휴지에 가까워지는 종이에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IMF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흐름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경제연구소나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또 경제학 논리상 지금의 기준에 우리나라의 수출입 동향 등을 감안했을 때 수출이 많이 되잖아요. 환율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도 있지만 기술력이 뛰어나져서 그 수출 대금을 달러로 가져와서 원화를 사겠죠. 그래서 12월 달까지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는 윤정두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윤정두는 해석을 해드리고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경제학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경제연구소에서 내놓는 환율은 연말까지 1,200원 수준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1,100원대 중반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예측하는 범위는 1,200원 수준. 그래서 한간에 원달러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라는 거짓말을 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윤정두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것도 왜 거짓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하면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거는 전체 통을 엮어서 환차익이나 환차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28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어디서요? 이데일리 TV 본사 대강당에서 28일 날 2시부터 여러분들께 오프라인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그땐 3시간이에요, 시간이. 3시간이면 엄청난 양의 이런 시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죠. 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띠는데도 외국인들이 안 사고 왜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띈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만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잘 보시면요. 리먼 터지기 전에 이 당시 기준이 2014년도에 당시의 기준이 환율이 1,140원 평균 단가에 맞춰져 있어요. 1,140원. 그 환율이 경기가 너무 좋아지고 수출이 너무 좋아지고 예? 어느 수출이요? 조선주가 엄청난 실적을 내죠. 30년 만에. 그 조선주의 엄청난 그 실적. 달러를 사서 달러로 결제 통화를 받아오고 그 달러가 원화를 사주고 그렇게 되면서 원화가요 900원이 이탈됩니다. 2007년도에 900원이 이탈돼요. 1140원에서 900원이 이탈돼요. 그러면 1140원에서 900원까지 내려오는 그 엄청난 원화 강세면 외국인이 어떻게 돼요? 자금을 막 들여와서 사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지금의 논리처럼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팔아요부터 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당시 기준에 원화가 900원까지 깨지는 이 당시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은요 2005년 7월부터 2007년까지 55조를 지금의 논리라면 55조를 샀어야 되잖아. 팔았습니다. 55조를 팔았어요. 원화가 강세를 띠는데 지금은 원화가 약세를 띄어서 판다면서요. 원화가 강세를 띄어도 판다고요. 근데 시장은 55조를 외국인이 팔았는데 무너졌나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날아가죠. 왜?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가 8조에서 10조 수준에서 74조까지 증가하고요. 저 당시 기준에 정책적으로 연기금이나 4대 연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연기금에 매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부분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논하는 거는 기본적인 부분은 경제학 논리상 볼 수는 있어도 그거에 맹신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환율이. 결론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조차도 멀쩡한 흐름이다.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진짜 문제여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다면 이렇게 올라와야죠.
더 높게, 혹은 그 문제 때문에 경기가 침체돼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폭락이 나와야죠. 언제처럼? 이때처럼 그냥 폭락이 나와야죠. 멀쩡하잖아요. 아니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빅스텝을 받고 급진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폭락을 해야죠. 폭락을 저 당시 기준처럼 폭락을 해야죠. 멀쩡하잖아요. 경기 동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의 설명, 이거 언제 해드려요? 일요일 날 포털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윤정두 딱 치고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이 시황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오프라인 설명 듣고 싶다. 그럼 언제요? 28일 날 토요일 날 2시에, 오늘처럼 똑같이 이렇게 1시에 교육해드리고 2시에 바로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시황 설명 다 드릴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오실 거는 CDS 프리미엄이에요. CDS 프리미엄의 자체 전혀 문제 없죠. 무슨 얘기냐면요, 리먼 브러더스 터질 때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 금리가 700bp,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하는데 7% 수준의 이자를 주지 않으면 발행이 안 되는 상황. 지금은요 완전 대바닥이죠. 700bp가 아니라 0.24, 0.20, 완전히 대바닥의 기준. 움직임이 나와요? 없죠. 잘 생각하십시오. 시장 상황 하나 잘 보면은요,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 LG에너지솔루션 4%에 LG화학 8.5%의 폭등, 최근 LNF 폭등 랠리, 에코포블 BM 시가총액 1위 종목에서의 강세, 대형주를 지금처럼 시황을 분석해서 시장 상황은 나쁜 게 아닌데 심리적인 면이 더 크구나, 오히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구나, 그렇게 해서 내 우량주 딱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종목, 와 HLB가 급등 나와요, 노토스가 폭등이네요, 뭐 사조동화원, 테마주 급등 랠리, 내 주력주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나머지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죠? 안 좋으니까요, 우량주 다 팔고 소형주 이상한 종목 합시다. 절대 반대. 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정두와 함께 하시고, 윤정두의 시황을 들어보시고, 또 윤정두가 설정해드리는 대형 우량주 기준에 포트 채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기둥 종목. 와, 오늘 상한가예요. 대주산업 금요일에 상한가 갔어요. 이런 불기둥 종목까지 잡으실 분들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이요,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지금 잠깐 모니터링을 못해가지고 혹시 비밀번호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가서 지금 못 들어오신다면 비밀번호는 뭐라고요? 3333. 비밀번호 3333. QR코드 찍고 딱 들어오실 때, 노란톡에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3333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시면 이 밑에 또 QR코드가 자막으로 탁 나갈 겁니다. 나가면 어떻게 해요? 탁 찍고 들어오시면서 비밀번호 3333을 누르셔야 지금의 모든 교육자료 받아내시고, 그러고 나서 또 수익범위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QR코드 찍고 비밀번호 3333. 교육의 힘, QR2 자료 주세요. 아직까지도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아니 다 좋은데 미국장 폭락했잖아. 미국장 폭락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오케이. 미국장은 급락을 했는데 유럽이나 일본이나 특히 우리나라 1월 저점 살짝 이탈한 다음에 다 돌려놨잖아요. 그죠?
다 돌려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 해석 들으시고 이 해석 들으신 다음에는 QR코드 딱 찍고 3333 비번 누르시고 탁 들어오셔야죠. 그죠? 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요. 지금 넷플릭스입니다. 4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미국 증시의 조정은 더 이상은 금리나 더 이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증시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는 1월 말에 1월 26일 날 마지막 조정받은 거 이외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린 적은 없다. 단언컨대 미국의 금리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미국 증시에서 추가적인 저점이 이탈된 거는 3월 이후에는 없다. 단언컨대. 그런데 왜 요즘 더 무너지고 깨져 내려가냐. 그리고 나스닥이 막 빠지는데 금리를 올려서 성장주들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금리 다 보여드렸잖아요. 금리 올릴 때,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올릴 때 성장주들이 오히려 시장을 이끌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성장주들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기준입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 이탈 뭐 이런 부분들. 그게 불거지면서 4월 20일 날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39%로 마감을 해요. 그런데 이날은 그나마도 증시가 덜 빠집니다. 그나마 덜 빠진 거예요. 넷플릭스의 39%의 폭락. 말이 39%죠. 넷플릭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다 아는 업체인데 그때는 사실상 그나마도 마이너스 1.2%. 또 독일의 낙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플러스 1.47%. 그리고 아시아 증시의 일본 니케이 지수도 플러스 1.23%. 국내 증시의 경우 플러스 57, 코스닥만 마이너스 0.74.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그러면요. 테슬라가요.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큽니다. 테슬라의 흐름이 4월 26일 날 12% 폭락을 합니다. 10% 밀려 내려간 이후에 12%로 장을 마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차 전지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2차 전지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한다 그 내용 가지고 이런 폭락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시장의 조정이 깊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장의 흐름이 깊어진 거죠. 이때 기준에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얻습니다. 시장의 흐름 그것 하나 제대로 보시면 눈 뜨고 일어났더니 테슬라가 12% 폭락했어요 라고 해서 LG화학 무너져 내려서 46만 원까지 내려와요. 금요일 종가 얼마? 54만 원대. 이날 테슬라 무너지고 27일 날 LG화학이 무너져 내린 게 46만 원까지 밀고 내려갔었단 말이죠. 이때 앞전에 연동포까지. 그게 54만 원까지 돌려놓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난리가 났죠 최근에. 그 폭등. 시장의 흐름 하나 잘 보는 거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음봉 장대 음봉 떨어진 거는 넷플릭스 CEO를 잠시 맡겠다. 넷플릭스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트위터의 CEO를 잠시 맡겠다. 또 한 가지는요. 아마존의 조정 때문에 연동돼 있는 흐름. 심리적으로. 테슬라의 영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시가총액 뭐 최상위 아닙니까? 이 아마존의 조정폭이 4월 29일 날 14% 나와버려요. 어닝 쇼크로. 근데 전망치는 뭐가 나와요? 어닝 쇼크지만은 전망치는 향후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지하겠다. 아마존의 기준 29일 날. 그러고 나서 또 음봉이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는 저 음봉은 뭘까요? 인터넷 상거래 업체의 추가적인 실적 둔화 발표가 나오죠. 아마존 말고 아마존부터 발표를 한 이후에 이 흐름에서. 그리고 또 어디가 조정이 나오죠? 월마트입니다. 거의 개인의 소매 지출에 대한 월마트의 주가 조정폭이 연이틀 11%, 6%.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의해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인데 결론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금리를 올릴 만큼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도 있지만 경기가 사실상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뭐예요? 경기가 그만큼 좋아져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남미처럼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기업의 실적의 영향이었다. 근데 이 기업의 실적의 영향 대비 지표는 3개월 정도 둔화된다 그랬어요. 최악의 상태는 아니었다. 그걸 꼭 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을 들어가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을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월요일 날부터 해서 불기둥 종목 훅훅 잡아내셔야 되죠. 그 종목을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죠. 들어오셔서 교육자를 받고 교육받고 종목 잡아내시고. 자,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들여다봅니다. 종목 보셔야 되는데 먼저 시장 지수 보시면 1.8%의 금요일 날 장대 항봉 폭발적인 그러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고요. 결론적으로는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등락인데 시가총액 최상위의 종목군들의 흐름이 눈에 돋보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3위까지 밀렸어요.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슴이 시커멓게 타고 계실 텐데 윤 정도는 감히 말씀드리면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종목군들의 프리미엄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나마도 실적이 일정 범위 뒷받침되고 성장성이 같이 부각되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고 성장성 같이 부각되는 쪽에 흐름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시가총액 LNF가 2위까지 올라서요. 에코프로 BM 1위로 올라선 거는 벌써 분의 얘기고요. 에코프로 BM은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어떻습니까?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연출되어 있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었던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15위까지 밀려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또 현대차, 기아, 거기에 LG화학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올해 들어서의 영업이익,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255조 정도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55조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의 영업이익이 80조예요. 30%를 넘겨요. 30%를 넘기는 80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비중은요, 형편이 없어요. 예? 시가총액 비중은 형편이 없습니다. 둘이 영업이익 합쳐서 23.4%, 6.53%인데 시가총액 비중은 양시장 합쳐서 16.45, 3.31. 물론 유가증권 시장만 보면은 19.75%이죠.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혼자서 전체 시장 통틀어서 23%인데 전체 시장 통틀어서 16%의 시가총액 비중이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9만 원을 넘기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가가 많이 눌려져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이 못 움직이면 시장은 움직일 수가 없다. 37.2%의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 이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 비중에서 이들이 움직임이 없다면 어떻게 시장이 강세를 띠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19.75%의 비중인데 삼성전자 흔히들 아유 뭐 6만 원 깨겠지. 6만 원 깨면 시장 지수 포인트 400포인트 이상 빠집니다. 농담이 아니라 6만 원을 깨는 순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많은 분들이 착시 현상이 뭐냐면요. 시장 따로 종목 따로 이렇게 보시는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403점은요.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의 19.75%란 말이에요. 응? 2,000조 조금 넘잖아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얘가 6만 원이 삼성전자가 6만 원이 이탈되면요. 시장은 400포인트 정도가 밀려요. 굉장하죠. 근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설정하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삼성전자 얼마요? 100원당 등락지수가 0.78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삼성전자 1,000원 움직이면 시장의 지수는 8포인트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면 뭐 오르고 내리고 하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실적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둘이 합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비중이 영업이익 비중이 전체 시장의 몇 프로? 31%. 시가총액 비중은 몇 프로? 19%. 어마어마하죠.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할증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50%씩.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력주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형주 좀 얘기하지 마라. 대형주를 왜 얘기하지 말아요? 5월 20일 기준에 시가총액 1조 넘는 종목이 258개사예요. 우리 직원분들 내가 혼내줄 거야. 분명히 258개사가 넘을 것 같은데 만약에 틀리면 뭐 맛있는 거 사주면 되죠. 뭐. 제가 틀리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258개나 되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1조 이상입니다. 그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HLB, 코스닥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온 HLB 그냥 5월 13일 날 상한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쭉쭉쭉 뻗어 올라가면서 샛별용 뜨고 29,000원, 3만 원짜리가 53,000원 수준까지. 그냥 폭등 랠리 나왔죠.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답을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LG와 8.5%의 폭등. 자력으로 시가총액 9위에서 8위로 올랐습니다. 자력으로. 근데 이 LG화학의 자력으로 8위까지 올라온 흐름이 자력으로 5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 틈바구니가 지금 촘촘한 상태인데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실적 부분이 실적. 예? 4월 27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윤 정부는요.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려요. 어떻게 해요? 실적이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가 아니고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가 아니고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 증가율이 마이너스면 어닝 쇼크겠죠. 근데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극대형주 시가총액 8위짜리는 10% 이상만 증가해도 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와줬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께 노란톡에서 28일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26일 날 테슬라가 폭락이 연출이 되고 12%. 27일 날 어떻게 했어요? 27일 날 46만 원까지 밀려 내려가는 그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27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딱 나오자마자 그냥 6%대 폭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9만 원이란 말이에요. 49만 원. 야간 교육에서 또 교육 잡아드리고, 야간 교육 유튜브에서 교육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거의 매일매일이죠. 29일 날 관심 종목 LG화학입니다. 또 4월 29일 날 야간에서 또 LG화학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식 알고 투자하자 본편에서 5월 2일 날 또 LG화학입니다. 지속적으로 LG화학이에요. 왜 이렇게 LG화학을 얘기할까요? 실적이 잠깐 좋아졌다고? 그게 아니죠.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증가했다고? 그게 아니죠. 18일 날 해도, 18일 날 야간에도, 또 19일 날 개장 전에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야 이렇게 주력주들을 여러분들께 넣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LG화학의 전체적인 순이익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의 시가총액 기준에서의 대주주 비중과 외국인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전체적인 비중인데 LG화학이 개인이 많이 사서 주가 밀렸어요. 그런 거짓말 좀 듣지 마세요. LG화학의 개인들 지분은 8.3% 이하입니다. 8.3% 이하 지분을 갖고 있어요. LG화학이. 개인들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는 81.8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LG화학이요. 그러면 이것을 가치 평가를 하면요. LG화학의 순이익 대비 롯데케미칼의 PER 9.76배를 적용했을 때의 시가총액 26조에서 32조. 그리고 10배를 적용했을 때 28조에서 34조. 그럼 어떻게 돼? 평균 26조에서 34조가 돼야 되죠. 지금 38조 5천억이야. 엄청나게 비싼데 그러면?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84.84%. 이것을 50% 할인을 해도 42조가 되고요. 이것을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최고점 대비 50% 조정을 받는다고 쳤을 때 그럼 시가총액이 70조입니다. 그 70조의 50%를 잡아도 29조예요. 그러면 그걸 합산을 해야죠. 롯데케미칼을 비교했을 때와 또 업종 평균 비교했을 때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 그거를 전체를 포함을 하면요. 55조에서 76조가 나옵니다. 55조에서 76조. 지금 38조 5천억인데. 55조까지 올라와도 저평가 상태. 주식수 7천만 주니까 79만 원 올라와도 저평가 상태. 1월 달에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또 109만 원까지 산정해놨는데 지난해 1월 달에는 10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물적 분할 각자 아니었어요. 주가가 조정받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뿐이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겨드리고 이러한 흐름들 빨리빨리 넘겨드리고 계속 동그라미 쳐드리고 뭘 잡아드려요? 어떤 걸 잡아드려요? 여러분들께 초록 색깔의 이 내용들, 매직 시그널의 내용들,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샛배령의 내용들. 이 샛배령 교육 언제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들어오셔서 자료 주세요. 응? 이 샛배령 인터넷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리고 변동성이 기준점이 잡혀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윤정도 노하우에서만 나오고. 마찬가지로 샛배령을 어디서 편입하고 어디서 차익 실현한지 이 내용이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 샛배령이 발생이 되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게 48만 원 수준에서부터 53만 8천 원 그리고 종가는 그 위쪽에 장학형의 기준까지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서 자료 주세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이런 종목, 이런 불기둥 종목 잡아내 주세요. 상승장학 확인형 이후에 시세를 뿜을 수 있는 거래가 수반된 실적이 뒷받침된 이런 종목을 잡아주세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또 시황을 여태까지 들으시고 대형주 위주로 딱 보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변동성 종목을 좀 원하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1월 달에 다시 찾아뵙고 나서 이데일리 TV에서 주식 알고 투자하자 GR2에서 오픈해드린 교육 종목이 상한가가 총 78개가 나왔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상한가 종목군들의 기준은 교육이 뒷받침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력주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력주가. 그래야 5월 20일 같은 경우 대주산업. 중간에 보시면 어때요? 한탑이라든가 사조동화운 그냥 최근 들어서 연속 상한가 들어가는 HLB 글로벌 연속 상한가 들어가는 노터스 5월 11일 이후에 추가 상한가 들어가는 HLB 5월 13일에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종목군.
대주산업의 종목, 한신기계 이런 종목,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뭐 15% 시간의 추가 폭등. 이러한 흐름들을 미리 교육을 받고 대처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거래대금만 수반되면 이렇게 초록 색깔 박스 쳐드린 종목군들에서의 흐름을 다 잡아갈 수 있다. 다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 즉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 이런 이슈 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펀더멘탈은 아니다. 그래서 음봉이 떨어지거나 꼬리가 달리면 전량 정리를 하는 게 옳고요. 뭐 지지를 받고 좀 이따 올라올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전체 거래량 보시고요. 지금 가장 많은 거래량이 7,500만 주예요. 그 7,500만 주 기준에서 하루에 1,500억 정도 기준 거래량을 잡아드렸는데 앞전에 7,500만 주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 수준. 그럼 얼마? 77에서 49, 5천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 5천만 주면은 1,500억을 훌쩍 넘기는 흐름이 돼요. 그럼 5천만 주 기준에 9시 10분, 9시 30분, 10시 10%, 20%, 30%이 거래가 터졌느냐. 터지면 최대 시가총액 1점 미만짜리 종목은 10%, 15% 거래대금 뭐 1, 2까지 올라온다면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5분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벌써 이미 줄거드린 이 부분이 500만 주가 터진 거예요. 5분봉에 10분 동안에 500만 주가 아닌 5분 만에 500만 주. 이게 얼마예요? 4,700원. 상한가가 얼마예요? 4,620원. 5,620원. 900원이 더 올라갑니다. 저 자락에서. 교육 하나, 거래량 교육 하나만 제대로 받으시면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분명히 매직 시그널에 매도 사인 나와요. 파란 색깔로 잡아드립니다. 상승 장악형이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윤정도는 오히려 매직 시그널 매도입니다라고 그리고 다시 매수입니다라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 자료를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자료 주세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자료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자료 주세요를 해야 자료를 드릴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보신 캔들 도서 한 권,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리고 윤정두가 직접 쓴 캔들 도서 하나. 그리고 기울기에 대해서 그랜벨의 매매 법칙을 배우면 상승 기울기의 각도가 꺾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사인이 미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이후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한가 종목 잡아내고 또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이 길 또 조정을 받으면 추가 차익 실현.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다 보여드리고 지금 이제 1분 남았단 말이에요. 이제 59분이면 방송 끝내야 돼. 이 자료들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이러한 샛별형에 대한 캔들 도서 한 권 통으로 어디서 받아서 이런 상한가 종목 월요일 날부터 당장 불기둥 잡아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뒷부분의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HLB부터 해서 또 한신기계까지 뭐 사조동화원, 한랩, 한탑 이런 종목군들을 노란톡에서 개장 초에 또 장중에 그리고 편안하게 교육과 함께 수익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녁 21시부터 22시까지 이데일리 TV 주식 알고 투자하자 본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또다시 찾아뵐 겁니다. 주알투 아카데미의 윤정두였습니다.